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감소했던 검사 수가 다시 늘면서 3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384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위중증 환자는 15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82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하루 두 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7만 4천여 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7%로 일부 지역은 포화 상태입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오미크론 확산에 봉쇄로 유명한 중국 방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감염자가 계속 늘면서 디즈니랜드를 폐쇄했고 중국 정부는 베이징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근의 랑팡시를 추가로 봉쇄했습니다. 미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조짐입니다.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은 지금은 승리를 말할 때가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물의 날인데요. 가상세계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른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섬진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물 관리에 도입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30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5만 3,980명으로 전날보다 1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누적 환자는 993만 명이 넘어서 1,000만 명이 육박합니다. 지역 발생은 35만 3,934명, 수도권 50.5%, 비수도권 49.5%로 집계됐습니다. 계속된 확산세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84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누적 13,141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6명 줄어서 현재 1,104명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줄면서 재택치료자가 180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82만 1,962명으로 전날보다 17만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15일째 1,000명대로 이어지면서 중환자 병상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2%포인트 내려간 67.8%로 내려갔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5.4%,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73.5%입니다. 네,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1,957명 가운데 94.3%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수는 1,957명으로 직전주 1,348명보다 45.2% 증가했고 3월 첫째 주 901명에서 둘째 주 1,348명, 지난주까지 1,957명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94.3%인 1,846명이 60대 이상으로 80대가 62.9%, 70대가 21.1%, 60대가 10.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고령층 사망자 중 34.7%는 백신 미접종자였고 4.5%는 1차 접종만 받았습니다. 정부가 미국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를 이번 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치료제 효과성 등을 문제 삼아서 긴급 승인을 유보했었는데요. 이번 전격 도입 결정 배경은 무엇인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머크사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가 이번 주 도입됩니다. 그동안 몰루피라비르라는 성분명으로 널리 알려진 치료제로 파이자사의 팍스로비드처럼 알약 형태입니다. 성구매 계약분은 24만 2천 명분인데 이 가운데 일부가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수요도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머크사의 치료제 10만 명 분은 금주부터 도입하겠습니다.
이미 국내 환자의 투약 중인 팍스로비드보다 긴급 승인 신청은 먼저 이루어졌지만 낮은 효과성 등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한 차례 보류됐습니다. 팍스로비드 투약 때 입원 사망 예방 효과는 90%에 육박했지만 라게브리오는 중증화율 감소치가 30%에 그친 데다 안전성 우려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RNA를 만드는데 이게 잘못 끼어 들어가고 증식을 억제하는 건데 이 물질이 이 DNA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의 여성이나 남성들에서는 좀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발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프렘 B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이 같은 이유로 승인이 보류됐다가 전격 도입이 결정된 배경에는 거센 코로나19 확산세가 있습니다. 환자 급증으로 팍스로비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데다 병용 금기 약물이 많은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없는 고위험군 치료에 대체제가 필요해진 겁니다. 병용 시 주의해야 될 약물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지만 처방을 못하는 그런 확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팍스로비드의 대체제로 이에 식약처는 임신부와 소아 등의 투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역 조치 완화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미급해졌다며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코로나 정점이 오기 전에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결과 하루 확진자 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사망자는 하루에 300명 넘게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위원 모두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며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치료 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방역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국민의 비율이나 이미 확진됐던 사람의 재감염률 등 코로나19 전반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등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까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1차에서 4차 긴급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입니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지난 2020년 평균 소득보다 25% 이상 줄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물의 날입니다. 최근에 가상으로 만든 세계 속에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이른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로 제조업에서 활용되던 이 첨단 기술이 우리나라 물 관리에 도입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외형과 정보를 가상 세계의 쌍둥이처럼 만들어둔 공간입니다. 현장 정보가 실시간 연동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상으로 실험해 짐작하게 해줍니다. 물 관리에도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제일 먼저 섬진강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533km 길이 본류와 지류는 물론이고 4,900여 제곱킬로미터 넓이 유역 전체를 가상 공간에 옮겨놨습니다. 지형과 수리시설, 수심 등 물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량 변화 기록을 바탕으로 강우 예보에 따른 각 지점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도움될 전망입니다. 3차원 지형 자료 위에서 수위가 상승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계획 홍수이나 제방구 초과를 알람, 그리고 제약사항 등에 대한 분석으로 하류하천에서의 위험 구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일원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디지털 트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물 관리와 물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K-워터는 방대한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해서 물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섬진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전국 5대강 디지털 트윈 구축 작업이 진행돼 똑똑한 물 관리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서울 성산대교는 건설된 지 40년이 넘어서 보강 공사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에 1년 만에 무더기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하중에 따른 파손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콘크리트 피로도 시험 등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980년 완공된 성산대교는 하루 통행량이 15만여 대에 육박합니다.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31개 대교 가운데 한남대교에 이어 두 번째로 붐빕니다. 이처럼 차량이 많이 다니는 큰 다리는 하중으로 인한 교량 파손 가능성, 즉 피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 규정에도 성산대교 같은 대형 교량이나 주요 도로 공사 때는 바닥판에 200만 회가량 진동을 가하는 피로도 시험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서울시는 성산대교 남단 보강공사 당시 바닥에 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피로도를 시험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바닥판의 균열 가능성과 지지력,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 역시 생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바닥판 안에 들어가는 철근의 저항력이 충분해 피로도 시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조는 그런데 바닥판에 대한 거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해명이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고 비판합니다. 서울시가 강조하는 철근의 저항력만으론 바닥판 콘크리트 전체에 가해지는 하중의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렸을 때 어떤 깨진다든지 하는 이제 반응이 뭐가 나오냐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완제품에 대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완제품에 대한 시험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업체 말만 듣고 설치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성산대교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공사 관계자들과 서울시를 상대로 조만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아직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그래도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야생화 군락지로 잘 알려진 풍도에도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야생화가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아직 겨울 찬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서해의 외딴 섬. 마을 뒷산을 오르자 언덕에서부터 샛노란 꽃들이 반깁니다. 겨울 눈 사이에서 피어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통하는 복수초. 육지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이곳에선 제일 흔한 꽃입니다. 노란 복수초를 시샘하듯 옆에는 하얀색 풍도바람꽃이 얼굴을 내밉니다. 2009년 새로운 종으로 등록됐는데 이맘때 이곳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 꽃잎인 노루의 귀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노루귀. 꿩의 바람꽃과 풍도대극도 여기저기서 나보란 듯 피어났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외출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배 타고 오니까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야생화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봄이 온 것 같아요. 유난히 바람이 센 풍도는 국내 야생화 명소 100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작은 섬. 야생화 군락지 훼손이 우려될 정도로 해마다 외지인들이 많이 몰립니다. 야생화들이 엄청 군락이 돼 있고 집단지로 많이 나와 있고 종도 다양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습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영향을 받고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풍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 풍도 야생화 공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육지보다 훨씬 추운 풍도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야생화가 봄의 희망을 선사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계통 변이 BA2가 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0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29,90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번 확진자 증가를 이끄는 것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로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4일 0.4%에 그쳤던 비중이 3월 5일 13.7%, 3월 12일 23.1%로 상승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BA2가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80% 정도 더 강하지만 오미크론보다 입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 높진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철저한 봉쇄로 유명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데다 한꺼번에 대도시 여러 곳을 봉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봄을 맞아 관람객으로 붐비던 상하이의 놀이공원 디즈니랜드가 텅 비었습니다. 상하이시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당분간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상하이는 학교 문을 닫고 시외버스의 운행도 중단했지만 하루 감염자가 7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무증상이다 보니 조기 발견과 조기 격리라는 중국식 방역이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这对我们尽快发现阳性感染者、控制疫情传播是非常的关键。 중국 전역의 하루 감염자 수는 여전히 4,000명이 넘는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최근 수도 베이징과 인접한 랑팡시에도 하루 300에서 500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구 500만 명이 넘는 랑팡시를 추가로 봉쇄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은 일주일 만에 봉쇄를 풀고 출근과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감염자 수가 여전히 하루 수십 명씩 나오지만 경제를 위해 봉쇄를 서둘러 해제한 겁니다. 전파력이 빠르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이 봉쇄 위주의 중국식 방역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 원자력 규제기관의 심사 절차를 검증합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IAEA 조사단 13명이 어제부터 닷새간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대상으로 규제위의 심사가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력 규제위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제출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지난해 12월부터 심사하고 있습니다. IAEA는 지난달 중순에도 일본을 방문해서 후쿠시마 원전 현지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는 등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IAEA는 조사 활동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다음 달 말쯤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가에 러시아군이 포격을 가해 적어도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에서 시가전을 벌이게 되면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시가전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키이우의 중심가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한밤중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은 것입니다. CCTV 카메라도 크게 흔들릴 정도입니다. 긴급 출동한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대형 의료회장 앞에 여러 구의 시신들이 수습돼 있습니다. 날이 밝자 현장의 처참함이 확연히 보입니다. 이곳이 쇼핑센터였다는 것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파괴됐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들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스포츠용품점으로 보이는 건물은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간판만 겨우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4주째 키이우를 둘러싸고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진입해 시가전을 벌인다면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시가전이 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키이우는 약 84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건물만 50만 채에 달하고 현재도 200만 명가량이 도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1세기 최대 규모의 시가전이 벌어진 이라크 모술을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모술의 면적은 약 180제곱킬로미터, 당시 인구는 75만 명이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올렉시 레스니코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 침공 후 어린이 150명이 숨지고 학교 400곳과 병원 110곳이 이상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레스니코프 장관은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가 국가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마리우폴에서 대량 학살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3주간 주민 40만 명이 음식과 물, 난방이 없는 상태에서 포위돼 폭격을 견뎠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스니코프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탱크 500대와 장갑차 1,500대 이상을 파괴했으며 영국이 제공한 무기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존 설리번 주로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발했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제재 등 대가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설리번 미국 대사를 불러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항의 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최고위급에 어울리지 않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러미 관계를 단절의 경계에 처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행동은 단호하고 굳건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이유 없는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한 명백한 증거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Russia is carrying out an unprovoked and an unjustified war on Ukraine, and we are seeing clearly evidence that they are intentionally targeting civilians and committing indiscriminate attacks. 푸틴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 전범이고 러시아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가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더 가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미러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사이버 테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are reiterating those warnings, and we're doing so based on evolving threat intelligence that the Russian government is exploring options for potential cyber attacks on critical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이버 테러를 지목한 셈인데 미국과 러시아 간 직접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해 효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킨잘 미사일 시스템의 사용은 고도로 보호된 적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이어서 특별 군사작전 동안 킨잘 시스템을 통한 우크라이나 군사기반 시설에 대한 공습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킨잘은 미그 31 전투기에 실려서 공중에서 발사된 뒤 자체 추진체의 도움으로 음속의 5배 속도로 목표 지점까지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10, 시속 12,24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이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지 시간 21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발표는 서방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일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관련한 내용이 별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사용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18일과 20일 킨잘로 우크라이나 남부의 군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이 지난 2월 24일 군의 인계도에 배치된 이후 실전 사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 온라인에 양성 자가 진단 키트, 또 확진자 마스크를 파는 사례가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길어지면서 경각심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누군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